하이드 채권이나 이런 채권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레벨에서 매수를 했을 때 추가적으로 가격을 더 먹을 룸이 좀 제한적이고, 반대로 경제가 조금 나빠지면 가상금리가 확 벌어질 리스크에 좀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하이드 채권 조금 조심해야 될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제가 게시하고 있는 내용들 중에서 실제로 투자와 관련되어 있는 투자 상품, 즉 채권 상품 관련해서 투자의 기회 같은 것들을, 또는 뭐 비중을 줄여야 되는지 또는 비중을 확대해야 되는지, 이런 것 좀 직접적인 이제 채권 투자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어떤 얘기였냐면요. 이 내용은 어떤 거냐면, 이건 알파인 매크로 자료입니다. 알파인 매크로 자료인데, 지금,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상대적으로 국채가 아닌 일반 크레딧물이라 하면 국채의 가상금리가 붙는 채권들인데, 이런 채권들이 최근에 꽤 가격이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요, 떤 거냐면은, 여기가 먼저 위에 거는 투자 적격 회사채의 가상금리입니다. 지금 보면 여기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위로 갈수록 국채 대비 가상금리가 많이 붙는다는 얘기고요. 이게 아래로 내려갈수록 국채 대비 가상금리가 적게 붙는다는 뜻입니다. 즉, 국채금리 대비해서 회사채의 가상금리가 이렇게 폭증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경기 침체나 이런 경제가 굉장히 나빠지고 있다는 거에 반증일 거고요. 반대로 가상금리 폭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거는 그만큼 경제가 양호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요, 현재 최근에 미국의 투자 적격 채권의 가상금리가 좀 보시면 한 100bp 정도 레벨에 와 있죠. 즉, 이 의미는 뭐냐면은 미국 투자 적격 회사채의 가상금리가 미국 국채, 동일 만기의 미국 국채에 한 1% 정도만 더 얹으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보시면요, 지난 한 20년 중에서 가장 낮은 레벨까지 내려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상금리가 국채에 거의 붙었다는 거는, 달리 얘기하면은 투자 적격 회사채 가격이 높게 평가받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요 아래 내용은 어떤 거냐면은, 요거는 보통 등급이 낮으면 낮을수록 가상금리가 더 많이 붙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여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더블 B보다 싱글 B,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싱글 B가 가상금리가, 이렇게 표현할까요? 좀 보시기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가상금리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설명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게 되죠. 가상금리가 아무래도 이게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위험한 등급이니까 가상금리 더 많이 붙겠죠. 예를 들면 여기가 WB가 300bp, 그러니까 국채보다도 한 3%더 가상금리를 붙인다고 하면은, 예를 들면 이 채권은 400bp, 얘는 500bp, 이렇게 가상금리가 위험한 거와 비례적으로 더 가상금리가 많이 붙는 구조입니다. 자,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싱글 B와 더블 B의 가상금리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 등급 간에도 사실은 경제가 등급 간의 가상금리 수준이 확확 벌어지는데, 경제가 굉장히 양호해지면은 싱글 B와 더블 B의 가상금리 차가 확 줄어듭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최근에 보니까 싱글 B 대비해서 그러니까 더블 B 대비해서 싱글 A의 가상금리가 채 1%도 안 차이 나네요. 즉, 뭐냐면은 이게 상대 높은 등급보다 낮은 등급의 가상금리가 굉장히, 과거 이렇게 평균, 이게 예를 들면은 지난 한 20년간의 싱글 B와 더블 B의 가상금리의 평균 한 150bp 정도 차이가 났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가상금리가 100bp 아래로 떨어졌죠. 즉, 뭐냐면은 등급이 낮은 채권의 가상금리가 굉장히 더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고, 즉, 이 말은 또 달리 얘기하면은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채보다 일반적으로 투자 적격 채권이나 이런 크레딧물들의 가상금리가 줄어들어 있는데, 특히나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등급이 낮은 채권들의 가상금리가 더 많이 줄어 있다는 얘기고,
그걸 달리 얘기하면 등급이 낮으면 낮을수록 현재 더 가격이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달리 얘기하면은 시장에서 굉장히 위험한 채권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투자 관점에서 얘기하면은 상대적으로 가상금리는 절대로 무한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일정한 레벨까지만 떨어지는 건데 거의 그 하단까지 떨어져 있죠. 하단까지 떨어져 있다는 건 그만큼 채권이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크레딧물, 하이드 채권이나 이런 채권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레벨에서 매수를 했을 때 추가적으로 가격을 더 먹을 룸이 좀 제한적이고, 반대로 경제가 조금 나빠지면 가상금리가 확 벌어질 리스크에 좀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하이드 채권 조금 조심해야 될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보면은 여기가 미국 하이드의 가상금리거든요. 여기가 보시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미국 국채보다도 1%, 3%, 5%더 가상금리를 얻는다는 얘기인데, 이게 미국 하이드의 가상금리가 지난 2000년부터 2024년까지 평균 가상금리가 524bp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여기 미국 국채보다도 한 5% 정도 추가 금리를 얻는 게 평균이었어요. 근데 경제가 확 나빠질 때 리만 사태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렇게 가상금리가 일시적으로 거의 2000bp, 한 20% 정도 가상금리가 더 얹어졌었죠. 아무튼 이런 경우는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상금리가 고평가되어 있다,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보냐면, 이제 팁 하나 드리면은요. 지난 20년간의 표준 편차를 한번 계산해 보시면은요. 지금 표준 편차라고 어떻게 표준 편차를 말씀드리죠. 그냥 한 240 정도.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난 20년간 평균이 500bp가 하이드 가상리 평균인데, 여기에 표준 편차 플러스 1, 여기에 아래로 표준 편차 마이너스 1을 하면은 표준 편차 플러스 1의 가상금리는 761bp고, 평균의 마이너스 1 표준 편차를 하면 287bp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통상적으로 이렇게 해서 가시면 되죠. 플러스 1 표준 편차 근처로 가상금리가 와 있다는 거는 하이드 채권 가격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참고로 지난 25년간의 마이너스 1 표준 편차 값은 287bp인데 현재 한 300bp라서 거의 마이너스 1 표준 편차 근처에 와 있습니다. 즉 가상금리가 요 하단 근처까지 와 있다는 거는 그만큼 고평가되어 있다는 거고요. 가상금리 좀 이해 어려우시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요 가상금리를 뒤집으면은 하이드 채권 가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뭐냐면은 이거를 뒤집으면은 이만큼 가격이 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거고, 여기를 뒤집으면은 이게 채권 가격이 그만큼 비싸게 와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상금리가 과거 20년간의 하단에 와 있다는 거는 그만큼 현재 시점에 하이드 채권 가격이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거고, 그만큼 하이드 채권이 좀 투자하기가 조금 불편한 지점에 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도 좀 흥미롭고도 좀 도움이 될 얘기입니다. 굉장히 생각보다 이걸 정확하게 제가 유튜브에 커뮤니티 올리니까 이해하시는 분이 많지 않아서 이거 어떻게 활용하는지 말씀 좀 드릴게요. 이거는 BOA 메린치 자료입니다. BOA 메린치 자료인데, 이건 어떤 자료냐면요. 작년 1월 달부터 금년 한 5월 달까지 기본적으로 연준 점도표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연준 점도표인데 금년 연말에 연준 목표, 그러니까 어디까지 금리를 인하하겠다, 몇 번 인하하고, 그리고 인하폭이 얼만큼 될 건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연준 점도표 대비해서 시장에서 지금 연준 금리 인하나 또 폭이나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하잖아요. 그거를 보여주는 자료인데요. 흥미로운 거는 요 보십시오. 요 가운데 0을 기준으로 해서 0 위로 간다는 거는 시장이 연준의 점도표보다도 더 많이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그러니까 인하할 거란 기대감입니다. 또 반대로 요 가운데를 기점으로 해서 0 아래는 현재 연준 점도표에서 제시한 것보다도 시장의 예측이 인하 시점을 덜 인하하고 더 적게 인하할 거라고 예상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 연준의 이어엔드 예상치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이런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면 작년 9월달 이후부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9월 달 이후부터는 금년 연초까지는 시장에서 연준이 제시한 로드맵보다 훨씬 더 많이 금리를 인하할 거라 이만큼 더 금리를 시장이 더 앞서서 전망을 했다는 얘기고 또 금년의 현재 시점에는 연준이 기본적으로 전망한 점도표보다 시장이 훨 더 금리 인하를 적게 할 거라고 지금 시장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었는데요. 이거를 여러분들 미국 국채 투자하는데 좀 어떻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그 말씀 좀 드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작년 7월 달 이후 금리가 동결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은 시장이 그러니까 연준보다 시장에 너무 과도하게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전망할 때는 그 말씀 먼저 드려야겠네요. 보통 국채 금리는 시장의 연준 금리 예상하는 것만큼 국채 금리도 같이 움직인다. 그 말씀 좀 먼저 드릴게요. 무슨 말이냐? 시장에서 더 빨리, 더 많이 금리를 인하할 것 같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국채 금리도 같이 이렇게 동시에 내려가고요. 반대로 금리가 좀 덜 할 것 같다면 반대로 시장 금리는 올라가죠. 이거 보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한번 볼까요? 어려울 것 같으니까 지금 작년 9월 달 이후부터 해서 금년 초까지는 연준보다 시장의 금리의 인하폭이 훨 더 컸지 않습니까? 그 정점에는 금년 1월 달에 연준보다도 금리를 굉장히 더 많이 인하할 거라고 예상을 했고 실제로 3월 달부터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예상을 했고 그래서 그 시점에 보면은 연초에 보시면은 시장 금리가 연말 연초에는 3.8까지 내려갔죠. 이렇게 10월 달에 5.0 찍고 연초에 3.8까지 내려간 연유는 뭐냐면은 이거죠. 연준보다도 연준의 금리 인하가 더 빠르고 더 많이 할 거라 예상하면서 국채 시장 금리도 선제적으로 먼저 움직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다시 이제 연준보다도 지금 시장이 더 금리를 더 천천히 인하할 거라고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결과로, 시장에서는 다시 금리가 쭉 다시 올라가고 있죠. 즉, 제가 말을 좀 길게 했는데, 국채금리는 시장의 연준금리 인하 전망이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연준금리 인하 전망이 금리 인하를 빨리 할 것 같다면은 시장 국채금리도 이렇게 내려가고, 반대로 연준금리 인하 전망이 후퇴하게 되면 국채금리도 이렇게 올라가게 되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포인트 얘기해야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연준의 기준선을 보고 연준 발표와 시장이 너무 과도하게 예측할 때는 그때는 시장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약간은 연준의 어떤 가는 길에 갈지자를 어떨 때는 과하게 예측하고 또 어떨 때는 너무 적게 예측하고 그렇게 되는데 오히려 연준의 어떤 로드맵보다 과하게 예측할 때는 이때 금리 확 내려가잖아요. 오히려 이때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매도 입장으로 가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연준의 입장보다도 시장이 너무너무 보수적으로 금리 인하할 때는 오히려 그때는 국채를 매수하는 스탠스로 가면 어떻겠냐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저희는 지난 연말에 12월 28일 TLT를 3.8에 매도를 했고 실제로 제가 1월 4일 날 제가 한 1000명 분 정도 유료로 연초 세미나를 할 때 그때 3.9였는데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어요. 저희가 3.8, 3.9 레벨은 금리가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너무 과도하게 연준 금리 인하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일정 부분 다시 백을 해야 될 거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최근에는 또 정반대로 너무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보다 보니까 연준보다 보수로 보다 보니까 좀 채금리가 많이 올라갔는데 그래서 우리가 연준의 기준 시점을 놓고 너무 과도할 때는 연준보다 너무 과도하게 금리 내렸을 때는 그때는 오히려 적당하게 박스권 매매할 좀 매도 입장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연준보다 너무 좀 금리 인하 시점이 더 적게 뒤로 이연돼서 됐을 때는 이때는 반대로 매수 입장 여기는 매수 입장 이렇게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레벨이 연준의 점도표 수준으로 반영되어 있는 국채 금리 레벨입니까? 즉
어느 정도 레벨을 미국 국채 금리의 연준 점도표 레벨로 반영되어 있는 레벨로 봐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 뭐 정답은 없습니다만 저는 한 4.2 내지 4.3 정도를 봅니다. 따라서 현재의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죠. 현재의 어떤 컨디션, 그러니까 경제 조건이 유지된다 가정을 했을 때는 요 어떤 4.2, 4.3을 기준으로 해서 위의 레벨은 현재 연준이 기존에 제시한 의견보다도 시장이 금리 인하를 너무 안 하는 쪽으로 반영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오히려 반대로 조금 매수하는 쪽의 입장의 스탠스로 갔으면 좋겠고요. 반대로 여기 아래 레벨은 연준이 기존에 제시했던 레벨보다도 시장이 너무 과도하게 금리 인하를 예상한 거니까 오히려 이때는 매도하는 쪽에 이런 방식으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게 여기에 전제 조건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연준의 어떤 로드맵이 기존과 동일하다는 가정이 먼저 깔려 있습니다. 아무튼 그 시장에서 이렇게 연준의 어떤 사실 연준은 작년 연말 이후에 크게 바뀐 적이 없어요. 근데 그냥 시장이 그냥 6월 달부터 3번 정도 금리 인하한다고 했는데 시장이 연초에는 너무나 과도하게 3월 달부터 많이 인하할 거라서 시장이 내려갔고 또 지금도 어떻게 보면 연준이 크게 안 바꾸는데 불구하고 또 시장은 너무나 또 금리 인하 못할 거야 이렇게 해서 막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여러분들이 국채를 할 때 좀 중심을 잡아가면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내용을 생각보다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많아서 제가 좀 넣어놨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거냐면요. 이거는, 전 세계 주요 이머징 마켓 국가에서 향후 한 20년 동안의 인구 구조, 그러니까 경제에 굉장히 파지티브하게 그러니까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게 여기 워킹 에이지 파퓰레이션을 해서 일할 수 있는 인구 수준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더니만 놀라운 게 2020년을 100으로 봤을 때 중국은 향후 한 20년 안에 워킹 에이지가 거의 한 10% 이상 감소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나라의 경제는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이제 슬로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참고로 한국은 여기서 어딜까요? 한국은 여기 없는데 한국은 중국보다 더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참고로. 예, 참조하십시오. 반면에 그러면 향후한 인구 데모그래피, 그러니까 인구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가장 경제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은 여기가 빅3입니다. 보시면 맨 위에가 인도고요. 그 바로 밑에 실선이 멕시코입니다. 이 두 나라는, 물론 여기 인도네시아도 있지만, 특히 이 두 나라 같은 경우는요, 인도와 멕시코 같은 경우는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20년 뒤에 전체 한 15% 이상 일할 수 있는 인구가 15% 이상 는다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인구가 는다는 거는 그만큼 그 나라의 경제 어떤 동력이 굉장히 커진다는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중장기 투자를 그러니까 한 10년, 20년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하면 그 나라 경제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쭉쭉쭉 커는 나라를 투자를 하셔야 우리가 중장기 수혜를 보실 텐데 거기에 이런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가 어떤 나라를 투자해야 되고 어떤 나라를 투자하지 말아야 되는지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죠. 가장 투자하지 말아야 될 나라는 이론적으로 한 7년 남았죠. 차이나 투자하면 안 되고 반면 매력적인 나라는 인도, 멕시코, 인도네시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투자 자산이라면 크게 주식과 채권 다 해당이 되겠죠.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런 나라가 이 3개국이 가장 매력적인 국가일 것 같고 특히나 인도와 멕시코가 여기 가장 큰 수혜질 건데 제가 아무래도 채권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거니까 제가 주식도 이들 나라가 매력적이겠지만은 저는 이들 나라에 여러분들이 채권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두 가지 좀 더 말씀드리면 인도, 멕시코 인도 채권 같은 경우는 6에서 한 7% 되고요. 멕시코 채권은 거의 한 9% 정도, 9%가 넘죠, 사실은 이상의 그 채권 이자 수익이 나와요. 즉 멕시코 같은 나라는 이런 채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10년을 들고 있으면은 거의 한 90% 나오죠.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ม็xi코 채권 10년짜리, 10.5년짜리 같은 쿠폰이 7.7이고 은행 환산 수익은 굉장히 높네요.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한 10% 정도입니다. 연 10% 정도의 수익이 나오니까 만약에 이거를 10년짜리 채권을 10년 바이앤홀드 들고 있다면 토탈 한 거의 한
100% 가까운 수익이 나오는데, 근데 이런 나라에 투자하실 때 우리가 브라질에 옛날에 투자해서 좀 힘든 경험도 계시지만은 이런 긴 채권, 그러니까 즉 한 10년 내외 고금리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내가 이 채권을 망했거지 한번 투자해 봐야겠다 이런 관점에서 들어가실 때는 우리가 봐야 될 게 첫 번째는 그 나라 10년 뒤에 괜찮겠어? 이런 걸 봐야 될 거고 두 번째는 그 괜찮겠어라는 거에 또 하나는 그 나라의 통화는 어떻게 될 것인가가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통화도 사실은 그 나라의 펀더멘탈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좋은 나라는 중장기적으로 통화도 괜찮아지고 경제의 펀더멘탈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 시점에 좀 고금리 채권 국가에 한번 투자해 보는 것도 상당히 매력적일 겁니다. 참고로 라틴 아메리카에 우리가 브라질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참고로 브라질은 WB고 멕시코는 트리플 B 국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와 멕시코 채권을 좀 주목하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불행히도 인도 채권은 우리가 한국에서 결제가 좀 어려워서 실제로 개별 채권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반면에 멕시코 채권은 개별 채권으로 접근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요 멕시코 채권 관련해서는 추후 제가 시간을 가져서 제가 방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